출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구 문제를 해결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판정이 난 게 돈 더 준다고 얘기 더 낳는 건 아니더라.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왜 출산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질문 하지 맙시다. 젊은 친구들은 이미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성세대 본인들이 바뀌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청년 세대들은요, 그냥 묵묵히 자기의 선택을 믿고 자신 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말씀 잘 듣는다고 성공하는 인생 이제 끝났습니다. 출산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게 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진짜 농도나 감도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늘 고민스러워요. 세게 얘기해야 돼, 그냥 말아야 돼 싶은 생각이. 공개됐을 때 교수님이 파장이 크죠. 그래서 제가 안 해요.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이만치 차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상 출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구 문제를 해결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금 급여형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은 20세기 초에 유럽에서도 많이 썼는데 이미 100여 년 전에 판정이 난 게 돈 더 준다고 얘기 더 낳는 건 아니더라.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나 현금 급여형, 현금 급부형을 통해 가지고 출산 장려금이다, 혹은 이 가족 부양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유행처럼 지금 쓰고 있죠.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텐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 가성비로 놓고 봤을 때 그다지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70%의 대학 진학률을 놓고 봤을 때 돈 얼마 받는다고 자녀를 출산한다라는 위험한 카드를 선택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 판단의 능력들이 적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앞에 두고 본인의 선택들을 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선택 안에서 약간의 외부적인 응원, 지원이 있다고 이 위험한 카드를 선택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 쓰고 있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쓰기 좋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받아서 툭 주고 하면 끝이거든요. 더 이상 근거라든가 후속 관리가 필요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쉬운 방식이고요. 또한 어쩌면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바로 숫자로 치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단기 성과와 관련돼 있는 것들도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지방자치체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출산 환경의 그 향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에 대한 어떤 평가도 나오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출산 정책이 복지 정책이 돼야 되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왜 출산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일 때 우리는 복지 정책을 씁니다. 경제활동이 제한된 고령 인구에게 복지 정책을 쓰는 것은 유의미해요. 근데 20대, 30대의 청년 인구들을 대상으로 복지 중심의 정책들을 편다. 물론 복지 정책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무게중심을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 이른바 경제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지 정책에서 경제 정책으로, 성장 정책으로 후속 세대들이 미래의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의 확실한 신호, 자원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있는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나눠주는 방식도 유의미하지만 이거와 함께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성장이라든가 혁신의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더 유의미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본인의 삶의 수준이 좋아져야 결국에는 출산을 하든 결혼을 하든 본인의 가족 분화와 관련돼 있는 선택지를 드디어 눈앞에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출산 장려와 관련돼 있는 정책들은 한국은 2002년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20년 넘게 했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거의 한 세대에 걸쳐서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히려 1.3명이 아니라 0.8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낮아지는 상황을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재수정하고 재구축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즉 20년 동안 이렇게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써왔던 정책들이 실제 현장이나 당사자들에게 다가서지 않는 방식으로 20년이 흘렀다라는 것은 사실상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는 느낌으로 악화되는 또 환경들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의 가능성과 그나마의 그 지점이 남아있을 지금
이 대폭적인 인식 전환과 인식 전환에 걸맞는 철학과 제도의 수정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의 이 고민과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을 품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언제 시작해도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만큼 시간도 없고 절실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의 단계적 접근 방식보다는 원포인트 개혁이라고 하죠. 굉장히 큰 방식으로서의 개혁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단순하게 출산 정책, 자 끝나고 나니 교육 정책, 그 다음에 고용 정책, 국방 정책, 뭐 행정 정책, 조세 정책 이런 식의 단발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18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본연의 업무를 한 테이블에 다 같이 놓고 이 속에서 총체적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줄여내면서도 효과성이 높은 방식으로서의 개혁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간단한 논리만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그 비용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비용도 아끼면서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들, 즉 혁신적인 이 스케일업의 가능성들을 앞으로 5년 혹은 늦어도 10년 안에는 어떤 시기든지 구체화시키고 그게 또 새로운 제도로 실현이 돼야지 후속 세대 청년 인구들의 달라진 인식들이 달라진 행동으로, 행위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이 웃는 사회가 될까? 청년이 없으면요, 노년도 없고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떳떳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일수록 지속되고 성장하는 것이지 청년들이 암울한 공간에서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미래 세대, 즉 청년들이 웃는 사회, 청년들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기성세대의 몫이고 부모의 역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60년, 70년 이상, 두 세대 이상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품어내야 될 친구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기성세대나 기존 조직의 이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관점들은 철저하게 청년 세대의 눈높이와 시선에 맞춰서 재구성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제도를 청년이 만들지는 못하다 보니 당연히 기성세대들이 숙련과 노하우와 또 권력을 통해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 때도 청년에게 묻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결혼을 하든 출산을 하든 고민을 할 텐데 지금은 반목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후속 세대들의 이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이 저항감이라는 것은 이미 고착화가 된 것 같아요. 이것들을 풀어내려면 그만큼 큰 폭의 역동적인 방식의 그 아이디어들을 제안하지 않으면 우리 날선 부메랑처럼 부메랑은 던지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잡지도 못할 부메랑인데 굉장히 날이 서서 본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쩌면 자가당착의 가능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기성세대는 곧 물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물러날 때 가장 행복한 방식은 내 뒤를 이어서 그 공간과 그 공동체를 살아가야 될 자녀와 후속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왜 출산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질문 하지 맙시다. 젊은 친구들은 이미 바뀌었어요. 바뀌었고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언어와 문법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성세대의 잣대, 눈높이로 똑같은 상황들을 가르치려고 들거나 혹은 유도하려고 드는 것은 과거에는 먹혀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훨씬 더 먹혀들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성세대 본인들이 바뀌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바뀌는 게 어쩌면 후속 세대의 인식 전환보다 전제되고 선제돼야 되고요. 그 과정이 반복되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후속 세대가 언어와 문법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고령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우리 손바뀜이라고 하죠. 이 바통 이전이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 속에서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문제의 원점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늘 자기한테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 문제는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그 속에서 필요하다면 내려놓음 이러한 접근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세대들은요 그냥 묵묵히
자기의 선택을 믿고 자신 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대 바뀌었고요.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선행 모델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모 말씀 잘 듣는다고 성공하는 인생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자원들을 가용해서 재구성하면 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고 또 좋은 노년을 준비하는 삶,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에서 이제 끝난 것 같고요. 후속 세대들의 삶의 지향과 목적은 이제 뚜렷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필요하다면 가족 구성하시면 되고요. 안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한국 사회 이제 새로운 모델, 새로운 분기점에 접어들었고요. 그 속에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사회는 과거와는 결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평가의 기준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유무형의 평가들과 관련돼 있는 인식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똑같은 삶 존재할 수 없고요. 당연히 외롭고 힘든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벅저벅 자기의 길과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고요. 또 필요하다면 부모 세대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다양성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또 소위 자신감 있게 가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